네, 안녕하십니까. 나눔 경영 컨설팅 김종혁입니다. 오늘은 B2B의 유통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의 유통.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좋을까요? 자, 우선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창업자 분께 말씀을 들은 내용인데, 이분의 아이템은 B2B 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쓰는 안전모라든가 유니폼, 안전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취급하는 온라인몰을 운영 중인데, 이분 제품의 가격은 약 2% 정도 저렴합니다. 일반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근데 문제는 이분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B2B 마케팅 세일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B2B에서. 그래서 제가 영업할 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대만 주재원일 때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렌터카 회사차를 타고 회사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고객사로 출발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그 회사의 경비원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은 김이라든가 김치 같은 거 드리면서 안부 여쭤보고 기다리다가 그리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구매팀 담당자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옆에 신입사원이 뭔가로 힘들어 하시면 가서 여쭤보고 커피 한잔 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정리할 거 있으면 제가 정리해 드리기도 하고 공장에 내려가다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치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고객사에서 쓰지 않는 제품인데 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B2B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고객들이 B2B 디스트리뷰터, 대리점, 에이전트나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후반에 B2B 관련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디스트리뷰팅, 유통하는 유통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유통을 시키는 유통사들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시도했던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실패하고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제품을 유통하던 회사들은 다 살아남았던 이유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B2B 유통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차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B2B 마케팅의 서비스는 제품이나 장비, 소재, 원료에 대한 즉각적인 AS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한 가지 그분들이 불편하신 점 그리고 또 고객사의 테크니컬 로드맵에 대한 원활한 소통 이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지 고객사의 기술적인 트렌드에 빠르게 발을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B2B 엔드 유저들은 상상 외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시야가 좁아요. 왜냐하면 그 제품만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B2B 서비스나 제품, 장비, 소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전반적인 업계 사례, 레퍼런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공을 하면 이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B2B 유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모든 B2B 제품 메이커들은 B2C도 마찬가지겠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유통은 바로 이걸 겁니다. 직접 유통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마진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직접 유통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유통을 하려면 영업 조직이 필요합니다. 영업 조직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연봉 5천쯤 되는 영업사원 4명을 제가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이분들의 인건비만 5천 곱하기 4 했을 때 2억 정도이고, 여기 관련된 4대 보험이나 그 판촉 비용이나 렌터카 사용료나 접대비라든가 여러 부분을 대략적으로만 비교해도 최소 2배 이상은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4억, 5억 정도 들어갈 건데, 이 4억, 5억쯤 들어가는 영업 조직에 대해서 이 빠르게 프로핏,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직접 유통은 오너십, 제품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메이커에게 있습니다. 메이커가 직접 취급을 하고 보관을 해서 유통을 하고 책임을 지고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음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인데,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100원짜리 제품을 디스트리뷰터에게 80원에 넘긴다면 대부분의 메이커들은 뭘까요? 20%나 남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장철만 되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배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파는 가격은 1,000원인데 왜 우리가 사야 되는 소매가는 3,000원, 4,000원이나 돼야 되나? 진짜 이런 가격은 아니지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이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농산물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또 한 가지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키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그 공급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제품을 넘겨주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리스크가 굉장히 저감이 됩니다. 첫 번째, 영업사원이 없어도 되고, 또 우리가 유통을 할 필요도 없고, 창고가 있을 필요도 없고, 창고지기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접대를 할 필요도 없고, 영업 비용도 필요가 없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디스트리뷰터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트리뷰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익 마진율이 한 20%나 10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0원짜리 제품을 80원에 넘긴다 치더라도 이쪽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 4% 정도 남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하면은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에이전트. 제 경험으로는 예를 들어서 엔드유저 회사에 예전에 계시던 임직원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이 엔드유저에게 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로비스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에이전트를 활용한다면 이 에이전트는 영업 조직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우리 영업사원들이, 메이커 영업사원들이 직접 엔드유저에게 서류 작업을 하고 제품을 보내주고 통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 에이전트는 엔드유저에게 이 제품을 살 수 있게끔 그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업계별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커미션이 높은 경우는 1%, 2% 정도 될 수도 있고, 낮은 경우에는 뭐 0.4%, 5%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유통 방식에서는 오너십,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좀 러프하게 나눠준다면, 직접 하느냐, 디스트리뷰터, 대리점을 활용하느냐, 에이전트를 활용하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매업의 정의는 무엇일까? 도매업이란 소매업체, 타도매업체, 생산업체, 공공 및 비영리단체 혹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활동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소비자 대상하는 판매액 비중이 아주 적어야 돼요.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판매액이 많으면 이건 소매업이겠죠. 자, 다음,
도매업은 공급업체, 소매업체, 고객사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거래 상대들이 접하고 있는 시장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조업체 영업사원 같으면 대리점에서 그 영업사원이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많이 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점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도매업의 종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크게 나눠보면 상인 도매상, 제조업체 도매점, 대리점 및 브로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인 도매상을 또 나눠보면 완전 서비스 도매상과 한정 서비스 도매상으로 나눠볼 수 있고, 제조업체 도매점은 판매 지점, 재고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판매 사무소, 재고를 미보유하고 있는 도매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더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재원으로 나가서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높아요. 판매 지점으로 해야 될까? 세일즈 브랜치로 해야 될까? 아니면 세일즈 오피스, 판매 사무소로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 사무소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세일즈 브랜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판매 사무소보다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 그런데 비용의 문제 때문에 주재원 한 명만 가고 판매 사무소를 운영하면은 대개 그 지역의 디스트리뷰터, 대리점과 연결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주재원 사무소가 그 대리점의 일부분을 빌려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마치 이제 한 회사처럼 세일즈 브랜치처럼 운영을 하는 그 하이브리드 방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리점 및 브로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브로커와 제조업자 대리점, 판매 대리점, 수수료 상인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정 서비스 도매상은 직송 도매상, 현금 거래 도매상, 트럭 도매상, 진열 도매상으로 나눠 볼 수 있고, 브로커는 위험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법적, 물리적 소유권이 없고 재무적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자의 대리점은 제한된 수의 제조업체 제품을 대행 판매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고 판매 지역 및 판매 조건이 제조업체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조업체가 대만이나 중국의 대리점을 운영을 하더라도 누가 갑이냐? 이건 제조사가 갑이죠. 제조사가 넌 A 제품만 취급을 해라 라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분리해 줄 수 있고, 또 지역도 상해 근처는 네가 하고 북경 쪽은 네가 하고 뭐 판매 지역으로 나눠 볼 수도 있고, 제조업자가 갑입니다. 갑이 알아서 이제 계약 기관과 제조업체 제품의 종류, 담당하는 제품이나 판매 지역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리점을 제조업자 대리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매 대리점은 대체로 제조업체의 전 품목을 취급을 하고 가격이나 판매 조건, 판매 지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도매상을 이용 가능하고 마케팅 전문 업체입니다. 제가 가장 와닿는 건 우리나라에 키스와이어란 회사가 있는데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효성에 있을 때 소와이어의 경쟁사인데,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놀랐던 점은 키스와이어의 영업사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나 마케팅 모든 부분은 삼성물산에서 했어요. 삼성물산에서 영업하고 이제 그 제품을 유통을 시키고 굉장히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판매 대리점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뭐랄까 판매 쪽, 삼성물산 쪽이 살짝 갑의 느낌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에서 굉장히 큰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접촉을 했을 때 그 대만 대리점의 매출이 제가 있던 회사의 거의 한 5배 정도였어요. 그 회사는 제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 조건이나 커미션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결정권을 요구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판매 대리점의 예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수수료 상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전트하고 유사한 부분 같은데요.
법적 소유권은 가지지 않지만 물리적 소유권은 가진다. 완전한 판매 인력을 유지하고 광고 대행, 카탈로그 인쇄 및 배포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매상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중간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양면을 다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제조업체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베네핏, 이익을 이제 줘야 되고요. 밸류를 줘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소매업체나 소비자, 엔드 유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과 가치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제조업체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냐면, 첫 번째로 시장 영역을 확대해야 됩니다. 제조업체가 새롭게 영업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지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시장 영역을 확대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시장에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굉장히 새로운 제품을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미국 쪽에 들어간다면 이 도매상이 원하는 커미션이 높을 수가 있어요. 뭐 10%, 20% 이런 식으로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시장 영역을 초기에 확대하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진입하기 위해서. 자, 다음 판매 접촉점을 감소시킵니다. 제품 판매를 위한 고객 접촉의 숫자를 줄여주는 거죠. 자, 다음 재고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것. 예, 이 부분에는 양날의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조업체의 재고 비용 및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 재고 유지에 따른 생산 안전성 확보 및 수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여긴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영업사원의 그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의 평가 기준은 매출이죠. 매출이면 예를 들어서 뭐 5월 말에 매출을 하고 싶은데 6월 말로 넘어간다면 최대한 당겨서 5월 30일, 31일 날 매출하고 싶은 영업사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밀어내기 하겠죠. 밀어내기를 하는데, 그 밀어내기가 가능한 수준이 좀 더 손쉬운 게 이 대리점과 영업사원이 친할 때 그럼 밀어낸 제품을 대리점의 창고에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밀어내기면 괜찮은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원래 고객사의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재고 유지라는 핑계로 허수의 오다를 대량으로 발행할 때,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대리점의 창고에 보관을 한다면은 악성 재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악성 재고는 또 악성 미수금으로 넘어가고, 이건 제조업체의 부담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고 부담의 감소에 대한 이런 기능은 조심하고 본사, 제조업체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점이죠. 자, 다음 주문 처리가 있습니다. 주문 처리에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죠. 주문 서류, 특히나 수출인 경우에 주문 서류 처리하고 주문 처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건비를 절감시킵니다. 왜? 도매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이관시켜 주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장 정보 제공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전달하고 신제품 개발할 수 있게끔 전달해 주고 가격 선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각 지역별 대리점을 운영을 해서 그 대리점에게 끊임없이 숙제를 줍니다. 시장 조사 해오라고. 그 회사, 우리 고객사, 엔드 유저의 장비는 몇 대인지,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 엔드 유저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엔드 유저는 누구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시로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죠. 시장 정보 제공하는 건 제조업체를 위한 도매상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같이 전시회를 운영을 하고 그 전시회에 대한 비용을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제조업체가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하거나 설치하거나 보수하거나 AS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나 그 인건비 문제, 그 사람의 잘 문제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도매상이 제조업체에 여러 가지 서비스나 기술적인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다음 소매업체나 엔드유저를 위한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상시 구매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편하게 구매하게끔 만들어주고, 다음은 제품 구색의 편의성을 줍니다. 구매선의 단순화에 따른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소분화시켜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코스트코에 가시면은 박스로 많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과일이라든가 채소 같은 걸 보면 싼 거 같아요. 박스로 사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분명히 10에서 20% 정도는 썩거나 아니면 이제 안 먹거나 버리거나 이런 경우, 맛이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10%나 20% 제품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살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 크기가 큰 주스나 아니면 크게 휴지를 많이 사놓거나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 제품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제품 보관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그 뭐랄까 사람들이 싸게끔 느끼게 만들어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리 싸지 않은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현명한 구매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품 구색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들, 다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일정 기간 후에 대금 결제를 허용하게 해주는 것들, 낮은 재고 부담에 따른 재고 비용의 감소,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도매상이 그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면은 여기서 물건을 사간 사람들이 돈을 늦게 줘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뭐 카드로 사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굳이 현금으로 꼭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것들. 자, 다음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배달해주고, 보수해주고, 품질 보증해주는 관련 업무들을 설치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기술적인 조언입니다. 기술적인 조언과 지원, 즉 사용법, 설치 방법, 판매 방법에 대한 교육 제공, 이런 것들이겠죠. 자, 다음 기타로는 판촉 물품 제공,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아이스크림 냉장고, 냉동고 제공, 코카콜라가 냉장고 제공해주고, 공동 광고비를 지원해주고, 어, 제 아버지께서 신협에 계셨는데 신협 광고할 때는 각 그 지점에서 돈을 객출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공동으로 광고비를 뭐 지원해주고, 점포 개발해주는데 지원해주고, PR 해주고, 저자식 이미지 좋게 해주고, 그리고 또 회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서비스 제공해주고, 정보 시스템 만들어주고, 일반 관리 체제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도매상 B2B 유통에서는 한 축으로 제조업체를 위한 기능, 그리고 다른 축으로는 소매업체와 엔드유저 소비자를 위한 기능의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B2B 도매업의 중요성을 네 가지로만 제가 강조해드리면, 첫 번째, 제조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물류 부문의 이관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위해서. 그리고 또 가벼운 조립, 너무 어렵지 않은 조립 및 가공이나 포장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제조업체에서 도매상에게, 대리점에게. 자, 다음 제품의 일반화를 시켜주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주문 주기의 단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업체에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면 미니멈 그 물량이 있겠죠. 소비자들이 직접 조금씩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가격이나 그 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는 부분을 도매상을 통한다면 주문 주기를 단축시키고 소량으로 자주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B2B 도매업, B2B 유통의 중요성과 종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과 다른 풍부한 사례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 재즈매니아74gmail.com 010-2414-3329 제 전화기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좋은 레퍼런스와 그 고객들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눔 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